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학이고요. 이번에 뭐 출제된 거에 대해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회학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뭔가 변별력을 심하게 주려고 한 문제는 없었지만 한편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킬러 문제는 사라졌지만 어느 정도 함부로 답을 쓰기엔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평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서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네. 당연히 교과서 안에서 내야지.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론 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허망했던 친구들이 뭐가 보이냐면 굉장히 깊게 공부했죠.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었던 일탈 같은 경우도 일탈은 뭐 문제가 아주 쉬웠다라고 하기 그렇지만은 인류학도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유형이라고 본 게 이제 조사 방법론 쪽이었는데 조사 방법론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터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표직 반복 쪽으로서 이제 문제를 냈었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마무리 때 같이 다뤄봤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그래도 부담 없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학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부담이 없었다. 다른 과목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두 개씩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하나에서 요구하는 게 4점인데 조건이 보통 3개, 2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2개일 경우는 답을 2가지를 쓰게 될 경우 그럼 하나는 1점씩 부과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논란이 되는 게 1점이에요. 물론 1점이 소중합니다만 그런 문제의 논란보다는 내가 모든 답안에 채울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문제에서 다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는 거 오늘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가게 됩니다만 이제는 조금 예전처럼 막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확장돼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있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기 그리고 적어도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쓸 수 있기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교재 안에서 우리 나왔던 문제들을 다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그 표준 문제만큼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사 반번호는 따로 합니다만 조사 반번호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비해서 약간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축소가 되다가 다시 올라간 케이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가이드는 실제로 이제 나온 내용 요소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가원 쪽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잘 안 되는 영역, 한 번도 안 된 영역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책의 흐름대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 보죠. 맨 처음에 사회학 이론입니다. 항상 지금 사회문화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5문제가 나오죠. 5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5문제 중에서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떻게 차지하냐라고 한다면 이 사회학 이론 파트에서는 2문제가 고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사회학 이론의 학자가 하나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회학 이론의 현대학자에서 관련된 개념과 같이 해서 할 것이요. 결국 여기서는 학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학자가 어떤 주제를 얘기했는지, 메타적으로 어떤 개념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학의 기초 개념에 사회학의 성격 나와 있어요. 사회학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회학이라는 게 메타적으로 보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론이 뭔단데 맨 처음부터는 이 사회학부터 먼저 보네요. 사회학이란 뭘까? 사회를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사회가 추상적이잖아. 사회가 추상적이니까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가 사회 현상이라고 썼었네요. 그래서 뭐 여기다 경험이 있을 건데 이제 사회문화라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사회문화 과목에서 사회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하는 방법,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서는 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사회학을 배운다, 사회현상을 연구한다는 거 첫째,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다양한 데다 붙일 수 있지만은 특히 이 사회문화라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수치나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요. 객관적 가치 중립적도 있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이 봐도 여기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언어만 변형하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설명한다는데 사실 이 과학적은 요 설명이라는 단어가 가까워요. 설명은 이제 객관적 의미고 이해 같은 거는 객관적도 되고 주관적 의미니까 그래서 설명하자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념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내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현상이라는 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사회현상이 너무 뭐예요?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학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정치도 연결되어 있고 경제도 연결되어 있고 문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사회를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 체크할 만하죠. 총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라는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그 성격을 총체성이라고 하고 사회든 문화든 둘 다 이 총체성은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사회학은 뭘 다룬다? 사회현상이라는 대상을 다루고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학적인 이해,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총체성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방법론적 성격 나왔어요.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사회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죠. 나와 있는 것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못하라고 내가 주장하고 주관적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달아서 이 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무슨 주의? 실증주의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로 아닌 것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과학적 실증주의 연구법이라고 하죠. 실증주의라고 하면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 가설을 가지고 자료를 들이밀어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사회 현상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러한 사회 현상은 뭐 가능한 것? 검증 가능한 것이요. 자료를 들이밀면.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은 뭐하다? 실제하다. 그런 가정이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인지주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문제를 낼 건 아니고 요 객관적 실제한다라는 개념은 디르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 디르켐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회라는 현상, 사회 현상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현상을 뭘로 봐야 된다? things로 봐야 된다. 바로 실제하는 걸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를 보죠. 검증됐어. 검증되게 되면 이제 가설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칙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법칙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라는 목적이 나온 거지. 우리는 굳이 가설을 가지고 왜 이것을 사실로 증명해야 되나요?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게 되면 이후의 사회의 모든 현상들도 전부 다 이 법칙대로 진행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과학이 하는 짓이죠. 과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정이나 이걸 세우게 됨으로써 여기서 이제 이것을 증명함으로써 실제 해가 어디에서 뜨는구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나왔다시피 우리 사회적 사실도 하나의 가설로서 이것을 실증한다는 걸 증명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서로 간에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 과학적 실증주의에서는 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뭐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위에 실증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자연현상은 외부로부터 관찰 설명됐으나 인간 활동의 세계는 그 내부로부터 관찰하면 함축적 이해 가능하다. 실제 사회현상은 내부로부터 이제 이해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인간 세계 현상은 바로 가치라는 거, 가치와 목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인과적 기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과학적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둘 개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회현상은 자연현상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어라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뭐가 가능하다? 과학적 실증주의 연구가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이쪽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죠. 소셜 사이언스. 그래서 사회학이라 할 때 소시올로지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대학으로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 페이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인데 지겹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객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객관성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이란 단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상호주관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게 20세기 연구에서 이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다뤄졌습니다만 최근에 그냥 객관성으로 퉁치고 이제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을 작성할 때 또 이 객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객관적인 경험은 현상 외부의 관찰 전제라에 설명된다. 자, 이거는 그러면 뭐 하다면 객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가능? 관찰 가능하고 이 관찰 가능하다 해서 끝나는 게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 현상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만 보여? 그럼 안 된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금 이 현상이 보인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치를 개입해서 이건 이런 거야라고 왜곡시키거나 오도시킬 수 없게 되는 거지. 즉 이 모두에게 관찰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가치 중립성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뭐 철학과나 뭐 이런 데서 정확하게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사회학도 다르다라는 가르치지만 가치적 태도가 있고 가치 중립성이 있거든요. 근데 가치 중립성이라는 거는 객관성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치 중립적 태도라는 것은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 그런 차원이고 쉽게 가자면은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라는 게 객관성. 너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이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객관성. 그 얘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도 똑같이 다 인식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성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관성은 그게 매우 어렵다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주관적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관적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게 되면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난 상호주관성의 특징이라는 거. 거의 같은 것을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관성 너도 이렇게 보여? 나도 그렇게 보여. 라고 함으로써 뭐가 생겨? 상호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함을 확인했었을 때 그때 상호 주관성으로 보게 되고,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적, 양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상호 주관성은 이제 질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 두 개가 추구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 똑같아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이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현상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가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문화 현상이 다른 현상과 다른 이유는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는 차원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 베버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가치를 절대 배제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니 가치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두 번째, 이러한 가치를 그래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연구하는 태도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가치라는 것은 사회 현상이라는 것과 불가분이야.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치 관련이고요. 두 번째가 가치 중립입니다. 쉽게 가자면 이런 거죠. 가치 중립을 한다는 건 이쪽에 가까운 거고, 가치 관련은 나의 가치가 있는데 비슷하게 가야 되는 이쪽하고 비슷한데, 베버는 이제 그런 이분법을 요구하는 학자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치가 관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걸 연구할 때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면 정말 좋아.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정말 좋고, 그럼 이론과 법칙이 다 튀어나올 거야. 근데 이놈의 사회현상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야. 그게 거의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 중립하려고 했지만 연구를 하면서 가치 중립이 안 되는 데가 있음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러한 가치 중립이 되지 않은 파트를 받아들이고, 그 파트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선정 단계에서 그 다음 어디까지? 연구 과정에서 가치 판단, 연구 대상, 인과관계 추정 정도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 판단 나오는데, 보통은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까지? 연구 설계 단계까지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연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양적 연구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객관적인 연구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이 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어디냐면 자료 수집에서 어느 단계까지? 일반화 단계까지, 보통 결론 도출 단계까지 얘기하고 일반화 단계까지 이쪽 파트는 가치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치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실제로 불가분의 가치 관련이지만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가치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즉 이건 일종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커맨드, 명령이다라고 얘기한 게 베버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베버 내용으로 따로 정립이 돼야 되지만 이 가치 중립을 강조했던 학자는 의외로 베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했던 디르켐이 사회적 실제다, 사회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냈지만 이 얘기는 그냥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냥 퉁쳐버린 건데, 베버는 이제 엄밀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가치 중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만약에 가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과학자의 연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가치 중립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 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 사회학 이론 보게 되면서 뒤에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단어들,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그때 있는 개념들이 어떤 건지, 무엇을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학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자에 들어가고, 자, 앞에 있는 우리 맨 처음 2페이지 같은 사역의 기본적인 쓰는 개념들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또 첫 페이지라고 딸따라 외우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나가면 뭐 밀스를 나가고 디르켐을 나가고 베벌 나가고 마르크스를 나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집에 이제 필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딱 읽어보고 백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밀스라고 한번 써고 밀스에 떠오르는 걸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대략적으로 이게 정리가 됐네. 내가 지금 봤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짓이 소위 말하는 노트라고 하는데, 이 노트는 시험 때 가져가고 이게 아니에요. 노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노트처럼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밀스가 나오면 사회학적 상상력, 사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종류들, 이거를 내가 구조화시켜서 위계로 쓸 수 있는가, 이게 공부 확인입니다. 보통 초수들 처음 하는 친구들 얘기할 때 사회학을 그냥 열심히 읽었어요, 내용 다 정리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정리라는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 밀스나 기든스나 디르켐 정리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구조화라고 할게요. 이게 구조화예요, 구조화. 다시 구체적으로 쓸게. 처음에 읽기야. 지금 수업을 듣고 읽었어. 읽고 나서 이제 뭐? 백지 쓰기. 백지 쓰기는 지금 여기부터. 사회학적 상상 이 파트부터 학자부터 학자. 여러분이 이제 3주 동안에 일한 학자들을 쓰고서 이 학자들에 대한 이렇게 카테고리, 이게 픽토그램, 이걸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백지 쓰기를 해보고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 다음에 책에 갖고 확인해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백지를 쓴 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책에서 필기된 거나 강조한 거 다 체크가 돼 있는지 하고, 마지막에 2단계가 뭐? 구조화 그림 그리기. 이 구조화 그림 그리기는 지금 내가 필기할 때 쓰는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밀스라고 썼었으면은 사회학적 상상력 썼으면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뭔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딱 채워 나가게 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걸 필요할 때마다 외워야 되겠네요 라기보다는, 한번 이 구조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구조화에 대해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단계가 되면 공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여기서 이제 이거 욕심내는 분들이 있어요. 배웠을 때 이제 문제 욕심. 자, 문제 푸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래 안 갑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풀 수 있고 지금 답을 맞을 수도 있어요. 답을 맞을 수도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었던 걸로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예로 문제 풉니다. 진짜. 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탁드릴게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한 주에 나가는 진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은 양이 아니니까 보통 이제 2시간 수업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4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업 듣는 거 제기하고 주말만 투자해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목까지 포함한다면. 그렇지? 자, 가볼게요. 밀스. 자, 밀스라는 학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학자별로 구분하는 게 가장 방을 만들기가 좋아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밀스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관점은 이 책이에요. 책. 사회학적 상상력, 이게 필요하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미리 얘기하자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사회학자들은 좀 더 이게 크겠죠. 예, 크겠죠. 큰 사람들이 이제 사회학자가 되는 거고 이쪽을 기르려는 의도가 강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출제된 걸로 얘기하자면 개념. 그렇지. 밀스의 입장에서는 개념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미와 의만 나와 있죠. 이것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기든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밀스가 최초로 이 개념을 만들고 나서 기든스가 여기다가 이제 힘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된 게 앞에 있는 밀스의 의미, 그 다음에 기든스의 상상력 분류, 여기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확장해서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여기 나온 거 이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의미라고 한다면 이 상상력이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더 간단하게 하면 사고지. 생각. 지금 생각인데 아까 우리가 사회현상은 다양한 정치니 문화니 경제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총체적인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즉, 이 총체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또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그럼 이것만 써도 돼요, 사실은. 사역적 상상력은 총체적 사고방식 또는 관계적 사고방식, 구조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되지. 뭐에 대한 사고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현상이겠죠. 사회현상인데 사회현상,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에 흘러가는 변화, 사회과정입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 사고방식 이렇게 써볼게요. 끝. 그러면 사역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지금 사회현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지? 이쪽 측면에서 어떻게 보이지?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이게 바로 사역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나 구조, 이거와 연관된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사역적 상상력이죠. 결국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의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의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개인의 시야 확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한다.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보고 또다시 영향을 주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아, 이것의 원인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를 할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스의 사역적 상상이 정리 끝났습니다. 사역적 상상력은 총체적 사고다. 뭐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 대한. 그러면 이런 거 왜 기르는데? 이걸 해야지만 네 시야가 넓어져. 이걸 해야지만 다양한 현상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끝. 이게 책 한 권으로 쓴 거예요. 밀스 끝. 그러면은 정리할 때 어떻게? 밀스 사역적 상상을 쓰고 쭉 쓸 수 있어야 되고, 밀스 사역적 상상력 의미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최초에는 뭘 쓸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써도 돼요. 목차를 따되 여러분의 나름대로 구조화의 노력을 하세요. 네. 그래야지 남습니다.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기든스입니다. 자, 기든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기든스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합니다만, 그런 기든스에 대해서 기든스의 서역적 상상력,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구조화시키면, 지금은 사역적 상상력만 우선 보면 됩니다. 기든스가 얘기한 사역적 상상력인데 사회학적 상상력의 유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밀스가 나온 사역적 상상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현대사에서 필요한 유형으로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일종의 그 사례들, 사역적 상상력의 종류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사역적 상상력을 떠올렸을 때 요거가 있으면 딱 사역적 상상력이 채워지겠구나. 배번은 이걸 갖고 이념형이라는 표현 썼었죠. 요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 노란색으로 할게요. 왜 노란색으로 하냐면 출제가 됐으니까. 다이렉트로 빈칸이. 자, 첫 번째는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모습과 지금 간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왔냐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 일종의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연구가 뭐냐면 무슨 연구? 종단이라는 것은 흐름에 대해서 한 가지 현상이 과거에 어떻게 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단조사, 종단 연구에 대한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인류학적
비교 사회학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인류학적, 비교학적 비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A라는 게 있고 이것이 똑같이 B라는 지역에도 있고 C라는 지역에도 있고 스톱 딱 해갖고 멈춰서 지금 이 간에 있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대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게 여기 있는 단어지 바로 뭐 비교입니다. 비교 뭐 하는 거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공통점보다는 뭐가 더 의미 있을까? 차이점이 의미가 있죠. 서로 간에 공통점이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이 차이를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간의 차이를 통해서 각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성,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학적 상상력이고 아까 여기다 종단 연구 썼네요. 그럼 얘는 무슨 연구냐면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나라에 나타나는 것을 한 시대 1편에 한 시대에 딱 해서 한꺼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조사? 횡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횡단 연구, 횡단 조사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만 하게 되면 빠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가지들을 조합해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을 조합하여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무슨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이에요. 이 비판적 상상력이란 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이 조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비교 판단적 상상력이야. 과거와 지금을 비교 판단하고 다른 나라 비슷한 사례들을 비교 판단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상상력이 발휘가 됐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끝.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정리가 돼도 되고요. 밀수와 기든스로 나눠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학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이 사회학적 상상의 밀수 책에 나와 있는 서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기능론 파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